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요새 사연을 들으며 지나온 시간을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남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면 결국 모두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걸 절실히 느낀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가족은 지방에서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아빠가 회사를 옮기게 돼서 다 같이 온 거였죠. 고향을 떠날 때는 친척들하고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펑펑 울기도 했었네요. 저희 집안이 다들 가까운 데에 살아서 서로의 사정도 잘 알고 모두 친형제나 다름없이 지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 둘 직장이나 공부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했고 저희 집도 그중 하나였어요. 떠나는 날 저와 동갑내기였던 친척과 서로 껴안고 울고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공부보다는 뭔가 만들거나 장식을 하는 데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성적에 맞춰 적당한 대학에 갔지만 그때에도 수공예품을 만드는 교실에 간다던가 꽃꽂이를 배우러 다니는 데에 정신이 팔렸죠. 결국 저는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서 규모가 꽤 있는 꽃집 체인점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 뭐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바꿈지 않으면 그게 최고긴 하지. 기왕 취직한 거 잘해서 네 가게까지 차릴 수 있게 해봐. 라며 엄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허락하셨어요. 대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제가 아빠처럼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 일하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러면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요. 엄마, 아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 좋아하지도 않는 일 먹고 살려고 꾸역꾸역 하면 나도 힘들고 다 힘들 텐데 그걸 진짜 좋아하시겠어? 라고 설득도 했고 그나마 괜찮은 데에 취업을 해서 엄마도 좋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있던 지점은 서울 근교에 있어서 가까운 데의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비닐하우스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주 비싼 장미나 한국에서는 희귀한 꽃들을 재배했어요. 그러다가 매장을 넓히면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됐고 저는 그때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조명 설치를 위해서 왔는데 제가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죠. 조명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내부가 확 달라 보이네요. 그럼요. 어떤 물건이든 조명 하나로 달라 보일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좀 가르쳐주세요. 일에는 절대 방해 안 할게요. 다 끝나시고 제가 차 대접하면서 배워도 되죠? 라며 적극적으로 다가섰고 그걸 계기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됐어요. 저희는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부부의 연을 맺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남편은 조명 설치 일을 했지만 하청을 받아서 하는 곳의 팀장이었는데 이름이 팀장이지 공사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모아서 작업을 해야 하는 작은 회사에 있었어요. 남편도 그곳에 계약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수입도 많지 않았고요. 저 역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혼수나 집 문제가 이래저래 걸리더라고요. 원래 둘이 혼수는 기본만 하고 신혼집 얻을 돈을 반반씩 내기로 했어요. 욕심을 부려서 아파트를 얻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저희 형편에 맞는 집이면 어디든 괜찮았어요. 재영씨, 우리 그냥 작은 오피스텔 같은 데서 시작하자. 난 사실 옥탑방이나 지하는 자신 없지만 그런 데만 아니면 그냥 원룸만 있어도 괜찮아. 그래도 신혼집인데 어떻게 원룸에서 시작을 해. 돈은 내가 마련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성이 네가 마음에 드는데 찾아보고 있어. 아니야 재영씨. 나는 무리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가고 싶지 않아. 방 한 칸이어도 마음 편한 게 최고야. 너무 무리하지 말자. 장모님께서 괜찮다고 하실까? 그래도 하나뿐인 딸 신혼집인데. 우리 엄마 그런 걸로 뭐라고 하실 분 아니야. 당연히 형편에 맞춰서 해야지.
엄마도 그러라고 하실 거야. 내가 미안하다. 성희 너도 다른 여자들처럼 예쁘고 큰 집에서 신혼살림 차리고 싶을 텐데. 난 전혀 신경 안 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결국 저와 남편은 제 뜻대로 작은 욕실과 부엌이 딸린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됐어요. 남편은 자기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며 저와 친정엄마한테 미안해했지만 정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자기 능력 안에서 최대한 누리며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줄곧 듣고 자랐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시작하고 조금씩 집을 늘려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신혼집 계약을 하고 양가 부모님께 찾아가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의 걱정과는 달리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니들 둘이 살면서 편하면 됐지 왜 내 눈치를 봐. 이건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게 맞는 거니까 마음 쓸 거 하나 없어. 라며 엄마는 오히려 저와 남편한테 잘했다며 다독여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당황할 정도로 저한테 미안해했고요. 얘, 너 정말 원룸 오피스텔에서 신혼 시작해도 괜찮아? 좀 무리해서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어? 저 진짜 괜찮아요. 제가 오피스텔도 좋다고 먼저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살면서 벌어서 늘리면 되니까요. 미안하다. 우리도 사정이 안 좋아서 보태주지도 못하고 가시집 오는 너한테 불편을 끼치는구나. 내가 재영이 좀만 더 신경 써서 교육을 시켰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네 뜻이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 작은 거라도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살다 보면 짐도 금방 늘어날 거야. 그럼 물건 둘 데도 없어서 또 집 알아봐야 된다. 처음에 좀 무리가 돼도 아파트 알아보면 좋겠다. 라며 계속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어른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딱 자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계속 불편해 보였어요. 성야, 우리 부동산 몇 군데만 가볼까? 솔직히 나 어머니한테는 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거든. 네가 좋다고 하니 오피스텔 계약했지만 아직 날짜가 많으니 위약금 좀 물면 될 테고 좀 알아보기라도 하자. 재영씨 마음이 정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래, 우리 한번 알아보기는 하자. 저희는 부동산을 찾아가게 되었고 신혼집으로 적당한 데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난 후 남편과 집 문제를 다시 의논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예정대로 오피스텔에 갔으면 좋겠어. 근데 재영씨도 그렇고 어머니도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으니까 내가 오히려 미안해지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작긴 해도 14평짜리 아파트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엊그제 봤던 그 아파트 말하는 거지? 실은 나도 거기라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그럼 우리 거기로 정하자. 라며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각자 대출을 받아서 14평짜리 아파트를 사기로 했어요. 아우 잘했다. 내가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니들이 아파트로 들어간다니까 난 보기도 떳떳하고 마음이 좀 놓인다. 잘 생각했어. 진작에 그랬어야지. 라며 시어머니는 자기가 집을 산 것처럼 좋아했어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남의 눈도 무시할 수 없으니 그런가 보다 했고 그래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집을 사기를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고 둘이 워낙 죽이 잘 맞아서 매일이 즐거웠어요. 주변을 보면 결혼한 부부들 대다수가 신혼 때 엄청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 둘은 정말 싸울 일이 없어서 그게 문제였어요. 3개월이 지나도 싸움 한 번 한 적 없어서 싸우면 어떻게 될지 궁금할 지경이었죠. 시어머니도 저를 너무 편하게 해줘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고요. 하지만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한테 뭔가 조심스러웠어요. 저야 며느리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친아들인데도 좀 눈치를 보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실은 남편이 결혼 전 자기는 집안에서 미운 오리 새끼라고 했었어요.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형만 감싸고 돌고 무조건 형 위주였어. 내가 형이랑 싸우면 그게 형 잘못이어도 나만 혼났고.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아.
집 문제도 괜히 나중에 책 잡히는 게 아닐까 해서 아파트로 하자고 했던 거야.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듣던 것과는 달라서 좀 의아한 생각도 들었어요. 어머니가 재영 씨도 결혼했으니 이제는 바뀌신 게 아닐까? 그렇다면 좋겠는데 지금은 신혼 초인 것도 있고 성인이가 어떤지 두고 보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 어머니는 왜 그렇게 재영 씨 형편만 드는데? 그럴 이유라도 있어? 원래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다가 어렵게 생겨서 그렇다는 말은 들었어. 근데 형 하나면 되는데 둘째인 내가 태어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난 진짜 찬밥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 남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착잡해지더군요. 남편 말대로 지금은 시어머니가 나를 살피는 중이고 나중에는 우리 부부를 힘들게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한테 변함없이 잘 해주셨어요. 저한테는 항상 친절하고 예의도 잘 갖췄고요. 친구들한테 들었던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들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남편이 결혼했으니 이제 변했나 보다 하며 완전히 마음을 놓게 된 건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나서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이전까지는 점잖하게 굴던 아주버님도 저한테 남편한테 함부로 굴었고요. 어떻게 제가 마음을 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그러는지 희한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 긴장을 하며 살았는지 이해가 됐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꽃집에 와서 꽃다발을 주문했어요. 가장 큰 사이즈로 비싼 꽃을 많이 넣은 꽃다발이었는데 사실 그런 건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와서 해내라고 강요하듯 말을 하니 당황스러웠어요. 여기에 있는 건 전부 예약이 된 꽃들이라 제가 지금 바로 뒤 농장에 꽃이 있는지 알아보고 올게요. 라며 일단 앉을 자리를 준비해서 시어머니를 안내했어요. 뭐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걸 갖고 그렇게 유세를 떨었니? 손님도 없는데 저 꽃으로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리 유난을 떨어? 내가 그냥 손님이니? 여기 직원 시어머니인데 대접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할 거면 사업 접는 게 낫지. 저희는 미리 주문받는 게 더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연예인이나 특별한 행사에 가는 것들이 많아서 티는 안 나지만 잘 되고 있어요. 일단 좀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라며 어떻게든 시어머니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 말고 서울 강남에 있는 꽃집은 니네 친척 건물이라며 왜 거기로 안 가고 여기에 있어? 어머니, 제가 여기 들어온 건 그 건물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제 힘으로 이력서 내고 면접 봐서 들어왔고요. 강남에 있는 건물이 친척분 거라는 것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남편한테도 말 안 한 걸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얘, 너는 왜 그런 인맥을 사용할 생각을 안 하니? 여기 지점장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네가 적극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회 봐서 네가 강남 꽃집에 지점장으로 가겠다고 해. 어떻게 돼 내가? 그렇게 주변머리가 없니? 라는 시어머니 말에 너무 당황스럽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앞에서 예의도 차리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던 분이 이렇게 180도 변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황당한 일이 또 있었어요. 시어머니 꽃다발을 만드느라 꽃을 가져오고 다들 시간 맞춰서 꽃바구니며 꽃다발을 세팅해 놓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제일 비싼 화분 하나를 그냥 가져간 거였어요. 저도 매장 사람들도 마감할 때에야 그걸 알게 됐고요. 몇 번이고 화분을 다시 체크해봐도 하나가 없었는데 그제야 알바를 하던 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연 거였어요. 실은 아까 선생님 시어머니가 들고 가셨는데 너무 당당하게 갖고 가셔서 김 선생님이 드린 건 줄 알았어요. 그때 말씀드려야 됐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지은 씨가 왜. 괜찮아. 저는 알바생을 달래고 지점장과 직원들한테 사과를 하느라 계속 허리를 숙여야만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황당하고 할 말을 잃었어요. 김 선생 가족분 일이라 우리가 경찰에 신고도 못하겠고 어쩌지? 어쩌긴요, 점장님. 당연히 제 월급에서 빼야죠. 그게 맞아요. 그렇게 수습을 하고 집에 온 저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가 꽃집에 다녀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아무리 며느리가 일하는 데라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시면 안 되잖아. 근데 안 그래도 재영씨 못마땅해 하시는데 괜찮겠어? 난 그냥 알고나 있으라고 말한 거야. 일단 가만히 있어봐. 저는 남편을 진정시키고 이번만은 넘어가자 생각했어요. 처음이시니 시어머니가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꾸 연락 없이 찾아와서 비싼 꽃다발을 주문해서 그냥 들고 가기 일쑤였고 올 때마다 화분도 하나씩 들고 가는 게 점점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아예 바쁜 시간대까지 파악하고 와서 다른 손님이 예약한 꽃다발이나 꽃바구니까지 들고 가는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 꽃들이 다 어디에 필요한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주변에 그렇게 행사나 잔치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시댁에를 가봐도 저희 매장에서 가져간 화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정말 이상하네. 어머니는 가져간 화분 다 어디 놓는 거지? 어머니, 그거 아마 비싸게 받고 팔았을 거야. 라며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시댁에 가는 길에 만난 시어머니 지인이 화분이 비싼 값을 한다며 잘 키우고 있다는 말을 했던 게 떠올랐어요. 며느리 직장에서 그냥 가져간 꽃이나 화분을 주변에 비싸게 팔다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 지나가는 것도 정도가 있다는 생각에 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바쁜 시간에 슬쩍 매장에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화분을 집어들고 나가려고 할 때 그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니, 지금 이거 왜 가지고 나가시는 건데요? 전에도 여러 번 이러셨죠? 그리고 원래보다 비싸게 파셨죠? 남의 매장에 있는 걸 그것도 비싼 것만 함부로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그동안은 모른 척 했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입장도 생각을 좀 해주세요. 너 지금 날 도둑 취급하는 거냐? 하! 나 참 기가 막혀서 아우 억울해서 미치겠네. 하더니 아주버님을 부르더군요. 이봐요. 재수씨 정말 너무하네. 우리 엄마가 나이도 많고 여기 이렇게 정신없으니 계산한 줄 알고 가시려고 한 건데 그걸로 망신을 주고 말이야.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인영아,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시애미가 며느리 생각해서 하나라도 팔아주려고 오면 나 같으면 고마워서 이것저것 대접도 하고 지가 먼저 그냥 가져가라고 하나라도 더 들려보내겠다.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놓고 쪽팔리게 이게 무슨 짓이냐. 라며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우는데 점장님도 다른 직원들도 시어머니가 그동안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말이 없었죠. 아무도 자기들한테 동조해주지 않자 시어머니는 아이고 며느리가 시애미를 잡아먹네 라고 밖에까지 들리게 소리를 질렀고 아주버님은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내쫓기까지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가져간 화분들의 꽃다발까지 기록해 놓은 장부를 가져왔어요. 보세요.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소란을 피우실 일이 아니라 사과를 하셔야죠. 아니, 그깟 꼴랑 몇 개 가져간 걸로 기록까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니 정말? 꼴랑이라뇨. 어머니는 그깟 거를 왜 올 때마다 가져가셨어요? 어머니도 비싼 거 알고 갔다가 파셨잖아요. 팔긴 누가 팔아. 내가 선물한 게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잘 키우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럼 몰래 가지고 가신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럼 다시 돌려받아야겠으니까 오늘 매장 마감 전까지 가져오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더군요. 재수씨, 우리 가족이잖아.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좀. 그래 얘, 시애미한테 팍팍하게 굴어서야 되겠니? 그거 다 나한테 선물했다고 생각해. 그럼 편하잖아. 그럼 앞으로 여기 와서 뭐든 마음대로 가지고 가지 마세요.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그거 약속하신다면 저도 이대로 마무리할게요. 두 사람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알겠다며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꽃집에는 얼씬도 안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부터는 틈만 나면 시댁에 오라 가라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아주버님은 자기 빨래까지 제 앞에 다 던져놓고
하고 가라며 전보다 더 함부로 굴었고요. 정말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인지 남편의 형만 아니었으면 한 대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싶은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워낙 두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어있는 게 몸에 배어서 두 사람이 잘못하는 걸 알고 따지려고 해도 잘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아주버님 얼굴만 봐도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요. 저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힘들었어요. 최대한 시댁하고는 마주치지 않고 살기를 바랐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부른다고 무작정 가지 않았고 안부 전화만 드리고 제사나 명절 때만 가기로 했어요. 야, 너는 결혼해서 1년도 안 된 애가 시댁 안을 궁리만 하냐? 그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저랑 남편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아주버님 속옷빨래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 일손이 부족하시면 제가 도우미 불러드릴게요. 아우, 저 못된 것.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거 봐.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전에는 저 일하는 데 오셔서 가져가신 거 제가 눈 감아 드렸는데요. 만약 앞으로 또 그러시면 그때는 저도 회사 방침대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자꾸 저하고 그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하시면 전에 마음대로 가져가신 화분값하고 꽃값 다 받아야겠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어요. 뒤늦게 그 이야기를 들은 아주버님은 전화로 저한테 집안 말아먹을 여자가 들어왔다고 할 말 못할 말을 다 퍼부었죠. 그래도 제가 꿈쩍도 안 하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저희만의 일상을 갖게 되었고 시댁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인 예의만 하며 지냈어요. 제사 때나 명절 때 저희가 찾아가면 아주 냉랭하게 대하고 쳐다보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저희 할 도리만 하고 집에 왔죠. 그렇게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 말이 있으니까 시댁에 오라고 하더군요. 네가 우리 집에 오기 싫어하는 거 알아. 나도 너 보기 싫어. 그래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너한테 말을 하려는 거니까 꼭 들러라. 안 오면 후회할 거다.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갔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생겼으니까 너희 신혼집 팔아라. 네? 저희 집을 왜요? 돈이 필요하시면 빌려달라고 하시던지 다른 데 알아보셔야죠. 니네가 그 큰 돈이 어딨어? 나도 체면이 있는데 그런 돈을 어디서 빌려달라고 하니? 니네 집을 팔아야지. 아니요. 이유도 모르고 저희 집을 어떻게 팔아요? 재영이 형이 한의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럼 우리가 대충 해야겠니? 너처럼 볼 것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결혼 자금으로 잘 쓸 테니까 얼른 집 팔아라. 안 돼요, 어머니. 저희 그 집 사려고 대출까지 받았어요. 하여간 쪼잔한 건 재영이나 너나 부부가 아주 부창부수다. 네 형이 좋은 혼처 만나서 결혼한다는데 니들이 나서서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깟 집도 못 내놓냐? 어머니, 그 집은 저희가 양쪽 집에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저희 힘으로 마련한 거예요. 지금도 대출 갖고 있고요. 절대 그렇게는 못해요. 그럼 재영이 형은? 한의사 집안에 모양 빠져도 된단 말이야? 니네 그랬잖아. 원룸 오피스텔도 괜찮다고. 그 집 팔고 오피스텔 들어가. 내가 알아봐 줄게. 저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는 더 못 듣고 있겠어요. 라며 일어나자 시어머니는 천하에 못 베어 먹었다며 욕을 퍼붓더군요. 집에 온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허탈하게 웃더라고요. 어쩐지 왜 그렇게 우리한테 아파트를 사라고 하나 했다. 나는 또 어머니가 남한테 체면 안 설까봐 그러나 했는데 내가 순진했네. 형, 그 여자랑 꽤 오래 만났어. 이렇게 결혼할 때 내놓으라고 하려고 아파트 사라고 했던 거야. 설마 아무리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이상하대도 그럴까? 근데 정말 그런 거야? 저는 못 믿게 서서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남편은 그게 맞다고 했어요. 하긴 그동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했던 행동을 생각해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긴 했어요. 저희가 거절을 하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네가 며느리답게 한 게 뭐냐? 이런 거라도 해야지.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희 집은 안 돼요. 결혼 자금은 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매일 그렇게 말싸움을 하다 보니 아주버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상견례에 갈지 말지 고민이 됐어요. 성희야, 우리 형 상견례에 가지 말까? 내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는데 자리 채운다는 마음으로 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에 나갔지만 저희는 1시간이나 먼저 불려나가 계속 집을 내놓으라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어머니, 저희 의사는 충분히 전한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니네는 동생이라는 게 형한테 그것도 못해주니? 이것들이 정말 안 되겠다. 상견례 끝나면 나랑 같이 부동산 가서 집 내놓자.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 지금 돌아갈 거예요. 재수씨는 볼 때마다 싸가지가 더 없어지네요. 가족끼리 집 좀 팔아서 도와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솔직히 재영이 제 결혼하고 이상해졌어. 저렇게 엄마랑 내 말 거역하는 애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상견례 참석하는 걸 갖고 협박을 해? 진짜 안 되겠네.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희는 집 못 팔아요. 그 집은 저희 힘으로 샀고 지금까지 대출 갚고 있는 전적으로 모든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자금은 다른 데에서 구하세요. 저희는 한 번 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두 사람은 저와 남편한테 후레자식이다, 폐륜이다 난리를 치는데 마침 엄마한테서 전화가 와서 밖으로 나왔어요. 너 혹시 지금 땡땡 한정식에 있니?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너 어릴 때 영호 삼촌 기억해? 그럼 기억하지. 영호 삼촌은 사실 엄마와 육촌 사이였지만 다들 한 식구처럼 지내서 외삼촌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영호 삼촌이 너 여기 있다고 전화했더라. 영호 삼촌이? 어떻게? 하는데 누가 저를 툭툭 치는 거였어요. 보니까 영호 삼촌과 삼촌 가족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긴 상견례 왔다가 시끄러워서 보니까 너무 보고 싶은 성의가 딱 있어서 우리야말로 놀랐지. 라며 저와 동갑내기인 삼촌딸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어릴 때 제가 사후를 떠나며 헤어지기 싫어서 울었던 바로 그 동갑내기 친척이 민정이었어요. 그럼 우리 들어가서 상황 정리할까? 라는 외삼촌 말에 나는 무슨 소리인가 했죠. 그런데 외삼촌 가족이 바로 저희가 예약한 개인실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외삼촌과 민정이를 본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표정을 싹 바꾸고는 상냥하게 맞이했어요. 어머,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저희가 먼저 다 준비하고 있으려고 했는데요. 라며 시어머니가 입에 발린 말을 하더군요. 그러게요. 저희가 빨리 오길 잘했지 뭡니까? 안 그러면 우리 성희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을지 몰랐을 테니까요. 라는 영호 삼촌 말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어요. 성희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형제 이상으로 사이가 좋았거든요. 우리 민정이하고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였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 우리 성희 집을 팔아서 결혼 자금을 쓰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군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영호 삼촌이 점잖지만 칼같은 말투로 말하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모르더군요. 아, 그게 엄마가 제가 너무 혼수를 못해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신 거지 별 뜻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재수씨, 말 좀 해봐요. 아니요. 결혼 얘기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아파트 팔아서 돈 내놓으라고 괴롭혔잖아요. 저희 결혼할 때는 한 분도 안 보태놓고 아주버님 결혼에만 이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자 이번에는 민정이가 민정씨, 오늘 내가 나온 건 사실 이 결혼 안 하겠다는 말 확실히 전하려던 거였어. 민영씨 원래 만나던 여자 있었다면서? 근데 6개월 전에 나 만나고 그 여자 찾다며. 그동안 민영씨 그 여자 돈으로 다 먹고 살았다던데. 그 여자가 얘기해주더라고. 민영씨가 하도 결혼하자고 해서 결정했다가 그 여자 말 듣고 가족들이랑 상의했어. 지금 여기서 깨끗이 물러나면 우리도 이대로 끝낼게. 안 그러고 계속 버티면 그 여자도 부르고 우리 성이 괴롭힌 것까지 전부 꼬치꼬치해서 망신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시어머니는 상황이 심각한 걸 깨닫고
저를 붙잡더군요. 예, 아가, 네가 말씀 좀 잘 들어봐.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도 꼭 니네 집을 팔아달라는 건 아니었어. 아니요, 어머니. 지금껏 이 사람한테 했던 것도 그렇고 저 결혼하고 돌변해서 힘들게 했던 게 있는데 무슨 말을 잘해요. 게다가 민정이 하인사라니까 다른 여자 차고 민정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주버님이어도 그런 건 저도 못 참아요. 저는 재영씨가 아주버님 사귀는 여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 말로 상황은 완전히 정리가 됐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어리 빠진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영호 삼촌, 삼촌이 이 자리에 오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아니면 저희 결국에는 집 팔았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자 영호 삼촌은 이게 다 성이 네가 어릴 때부터 의리 있고 남한테 잘해서 다 돌아온 거야. 네가 중학생 때 성이 다리 다친 거 고치라고 미술대회 상금으로 받은 20만 원 다 털어서 우리 갖다 줬잖아. 그래, 우리는 그거 절대 잊지 못해. 이렇게 성이 너랑 만난 거 앞으로 너한테 갖고 살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아. 라며 민정이도 저를 얼싸안고 좋아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아주버님의 상견례 자리는 저희 가족과 영호 삼촌의 재회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영호 삼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남편은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어르신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자네가 그동안 힘들게 살았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며 영호 삼촌은 남편을 격려했고 남편은 마치 아버지가 생긴 것 같다며 밤새 잠도 못 자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영호 삼촌과 민정이가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평범한 식사 자리인 줄 알고 나갔던 저희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민정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말이야. 우리가 니네 집 대출금을 다 갚아주기로 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마음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라며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도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성희야, 그렇게 하게 해줘. 어릴 때 네가 돈을 준 것도 그렇고 내가 입원해 있을 때 꼬박꼬박 내 옆 지켜주고 숙제도 갖다주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이야기해주고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도 뭘로 갚아야 할까 그 생각만 들어. 넌 그거 충분히 받을 자격 있어. 그래, 우리 딸 그때 그 20만 원 없었으면 바로 수술하러 못 들어갔을 거야. 그때는 우리 형편이 어려웠잖아. 지금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고 민정이 한의사 된 거 어찌 보면 다 성이 네 덕이다. 그러니 그건 받아줘라. 라며 굳이 저희 대출금을 주시는 거였어요. 엄마는 다 우리 생각해서 하시는 거니 감사하게 받고 그만큼 너네가 잘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저희도 결국은 감사하게 받아들였고요. 하마터면 집도 없어질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바뀌다니 정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더군요.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면 그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한테나 상대한테나 부끄럽지 않게 살면 항상 좋은 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는 살림을 늘려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때 이후로 남편도 시댁과의 연락을 다 끊었고요. 아무리 핏줄이라도 보지 말아야 할 사이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 어엿한 한 회사의 부장님이 되었고 저는 농장을 운영하며 딸 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랄게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